할아버지, 그 도장 찍으면 할아버지 죽어요. 화려한 호텔 연회장, 억만장자 제임스 킴이 5조 원 규모의 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10살 소녀가 연회장으로 뛰어들어 제임스의 손을 향해 악을 쓰며 외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지하 주방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구석진 설거지 공간에서 보리의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의 손등은 세제 때문에 터지고 갈라져 있었어요. 10살 보리는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닦은 접시를 선반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끙끙 앓자 보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몰래 접시를 받아냈어요. 주방장이 지나가는 소리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보리를 뒷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들키면 일자리를 잃는다며 보리를 서둘러 복도로 내보냈죠. 보리는 직원용 통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때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통로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느라 문을 열어둔 채였어요. 보리는 호기심에 그 틈으로 화려한 연회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턱시도를 입은 신사들과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보리의 눈에 단상 위에 서 있는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리의 눈앞에 기괴한 형상이 어른거렸어요. 거대한 검은 여우 형상의 연기가 노신사의 등 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머리는 노신사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의 어깨 위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보리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난 1년간 할머니 손을 잡고 점집을 전전하며 배운 관상 공부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저 검은 기운은 죽음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류 뭉치를 노신사에게 건네는 순간 검은 여우의 입이 활짝 벌어졌어요. 보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종이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 할아버지가 죽는다는 거리요. 보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비스 통로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웨이터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보리는 이미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화려한 파티장과 남루한 티셔츠 차림의 아이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보리가 단상을 향해 달려가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보안 요원 2명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보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보리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그 종이 받지 말라고. 옆에 여우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우가 할아버지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연회장을 울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아줌마 손녀가 미쳐서 날뛴다며 혀를 찼어요. 경쟁사 대표인 민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기자들은 오히려 좋다는 듯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어요. 단상 위에 제임스 킴은 서명하려던 만년필을 멈췄습니다. 여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최근 몇 주간 매일 밤 꾸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노리던 것도 바로 검은 여우였거든요. 질질 끌려가는 아이의 눈빛이 제임스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절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임스의 등골에 오싹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전무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보안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조용히 내보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보리를 들어 올려 직원 통로 쪽으로 데려갔어요. 보리는 끝까지 여우 눈이라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고 소란이 가라앉았어요. 최 전무가 제임스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불쾌한 소동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대답 대신 최 전무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들어 제임스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샹들리에의 조명빛을 받은 최 전무의 눈매가 순간 번뜩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날카롭게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손에 쥔 만년필을 내려놓고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서명은 다음에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 전무의 얼굴에 찰나 스쳐 지나간 당혹감을 제임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넨 뒤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마치 비수처럼 차갑게 자신을 노려보는 그 시선이 최 전무에게서 온다는 걸 제임스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제임스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 서재문을 잠갔어요. 거대한 책장에 둘러싸인 서재는 고요했지만 제임스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보리가 외쳤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우 눈, 내일 아침 차가운 시체, 그 섬뜩한 경고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임스는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자신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최 전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제임스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림자라는 암호명만 적힌 명함이었죠. 뒷골목 정보원으로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제임스는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전무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는 지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최 전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깍듯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전무는 서류 뭉치를 제임스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넥스트 그룹과의 합병 계약 건이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거대한 딜이었죠. 최 전무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쟁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검토하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최 전무의 손을 관찰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최 전무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최 전무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감언이설을 쏟아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설득했습니다. 제임스는 최 전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어요. 어젯밤 연회장에서 봤던 그 서늘한 눈빛이 다시 보였습니다. 최 전무의 동공이 욕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습니다. 갑자기 제임스가 이마를 짚으며 신음을 흘렸어요. 두통이 심하다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한다며 결재를 미뤘어요. 최 전무의 얼굴에 조바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며 푹 쉬시라고 말했어요. 제임스가 눈을 감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최 전무는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 CCTV에는 최 전무가 문을 닫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온화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어요. 최 전무는 주변을 살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소파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어요. 방금 전 최 전무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책상 서랍을 열고 녹음기를 깊숙이 넣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보원 그림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최 전무의 개인 계좌 추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짧은 보고도 함께 왔어요. 제임스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키워온 제국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사흘이 지난 금요일 밤, 제임스는 남산 자락의 한적한 카페 지하 VIP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림자와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장소였어요. 검은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보원 그림자였어요. 그는 제임스 앞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꺼내 사진들을 펼쳐 보였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최 전무가 고급 일식집 밀실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쟁사 넥스트 그룹의 민 사장이었어요.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림자가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최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민 사장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그림자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 전무는 지난 6개월간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고객 리스트와 영업 비밀도 함께 넘겼다고 했어요. 대가로 넥스트 그룹과의 합병이 성사되면 차기 회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임스의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니요. 그림자는 계속해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최 전무의 비밀 계좌로 들어온 성금 내역도 있었어요. 3억 원이 이미 입금돼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복수는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림자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연회장에 난입했던 소녀 보리에 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보리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녀 가장이었어요. 할머니는 특급 호텔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폐지를 주우며 할머니를 도왔어요. 그런데도 뒷골목 점쟁이들 사이에서는 천재 관상가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뛰어든 아이가 그런 처지였다니요. 그림자는 보리가 사는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북한산 자락 달동네의 낡은 판잣집이었어요. 제임스는 모든 자료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림자에게 최 전무의 동태를 계속 감시하라고 지시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제임스는 수행원 없이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보리가 사는 달동네 주소를 알려줬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자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제임스는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녹슨 철문과 갈라진 벽들 사이로 빨래가 너풀거렸습니다. 보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틈으로 보리가 아픈 할머니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쌀독은 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반찬통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리의 눈빛은 맑고 강인했습니다. 제임스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돈만 쫓느라 잊고 살았던 인간에 대한 부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임스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할머니와 보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하면서 제임스는 계획을 세웠어요. 최 전무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보리를 도울 방법을요. 월요일 아침 제임스는 최 전무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합병권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전무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이제 덫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제임스의 강남 저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최 전무가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집사가 문을 열자 최 전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염려돼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최 전무를 맞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최 전무는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외에서 공수해온 특제 약초차라며 상자를 열었어요. 회장님의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의자에 앉아 최 전무가 차를 우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최 전무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잎이 우러나기를 기다렸어요. 은은한 향이 서재 안을 채웠습니다. 최 전무가 찻잔을 제임스 앞에 공손히 내밀었어요. 제임스는 찻잔을 받아들고 최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난 20년이 자네에게는 무엇이었냐고 조용히 물었어요. 최 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직 회장님을 향한 충심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임스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보리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차를 마시는 척하다가 몰래 소매 속으로 뱉어냈어요. 그리고 곧바로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제임스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최 전무는 쓰러진 제임스를 내려다봤어요. 119에 전화를 거는 대신 차갑게 비웃기만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도 않았어요. 최 전무는 제임스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열쇠를 찾고 있었어요.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 전무는 열쇠를 들고 서재 책장 뒤편으로 갔어요. 숨겨진 금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안에는 회장 직인과 비밀 장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최 전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제임스는 바닥에 엎드린 채 가만히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전무가 금고를 다시 닫고 돌아섰어요. 제임스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제야 최 전무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연기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5분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저택 앞에 울렸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임스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최 전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강남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을 거쳐 제임스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 처치를 했어요. 최 전무는 복도에 서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임원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어요. 새벽 1시 언론사들의 속보가 타전됐습니다. 글로벌 테크 제임스 킴 회장 위독, 회생 가능성, 낮아라는 제목이었어요.
각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최 전무는 병원 복도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주변을 살피고 넥스트 그룹 민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늙은 호랑이가 드디어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민 사장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최 전무는 입꼬리를 올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단 제임스가 보였어요. 최 전무는 냉소를 지으며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최 전무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 4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어요. 의료진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최 전무는 만에 하나 제임스가 깨어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산소호흡기의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제임스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병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지자 제임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벗어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미리 약속한 신호였어요. 5분 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보원 그림자가 매수해둔 협력자였어요. 의사는 제임스에게 청소부 유니폼을 건넸습니다. 제임스는 재빨리 환자복을 벗고 청소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경호원들이 졸고 있는 틈을 노렸습니다. 제임스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스쳐 지나갔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임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화물 출입구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제임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 펼쳐졌어요.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는 검은색 밴이 보였습니다. 정보원 그림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임스가 밴의 뒷문을 열고 올라타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뒷좌석에 보리가 앉아 있었거든요. 10살 소녀는 제임스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제임스는 밴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림자가 차를 출발시켰어요. 병원을 빠져나와 한강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임스는 보리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차가운 시체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보리는 제임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마에 가득했던 검은 기운이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이제 승리의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보리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교활한 여우를 잡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벤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펜션으로 향했어요. 그림자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새벽 4시 세 사람은 펜션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최 전무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제임스는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그림자가 추가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최 전무가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회장 해임안과 넥스트 그룹과의 합병 안건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보리가 최 전무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최 전무의 관상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오전 10시에 가장 교만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리기로 결정했어요. 새벽 6시 제임스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림자가 준비해둔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임스는 예전의 카리스마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보리도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제임스는 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임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전 9시 검은색 벤이 글로벌 테크 본사를 향해 출발했어요.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본사 20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오전 10시 정각, 최 전무가 상석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회장이 의식 불명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엄숙하게 말했어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비상경영위원장을 맡아 넥스트 그룹과의 합병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충성파 이사인 박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냐고 항의했어요. 최 전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말했어요. 미리 포섭해둔 이사 3명이 최 전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합병이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들었어요. 박 이사와 충성파 이사 2명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서는 찬성이 5, 반대가 3이었어요. 최 전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승리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합병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사들에게 서명을 요구했어요. 포섭된 이사들이 하나둘 펜을 들었습니다. 최 전무는 탁자 위에 의사봉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의결을 선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어요. 모든 이사들이 깜짝 놀라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어가고 있다던 제임스 킴 회장이 건장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10살 소녀 보리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봤어요. 최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의사봉이 덜컥 떨어질 뻔했어요. 제임스는 느긋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리의 손을 잡은 채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박 이사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회장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충성파 이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임스는 얼어붙은 최 전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서 의사봉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의사봉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쩌렁쩌렁 소리를 냈습니다. 제임스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소문과 달리 멀쩡하다고 누군가의 계략에 속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를 좀먹는 배신자를 처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전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최 전무 앞으로 성큼 다가갔어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라고 했어요. 최 전무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손을 들어 최 전무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 밖을 향해 경호팀장을 불렀어요. 경호팀장이 들어오려 하자 제임스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대신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이 상황을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사내 방송으로 생중계하라고 했습니다. 경호팀장이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제임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회의실 천장의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본사 전층의 모니터와 직원들의 컴퓨터 화면에 회의실 장면이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보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하자는 신호였어요. 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보리는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관상에서 여우 눈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눈꼬리가 날카롭게 찢어지고 동공이 가늘게 떨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척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배신한다고 말했어요. 보리는 최 전무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왼쪽 눈밑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서 나타나는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무는 고함을 질렀어요. 어린애의 미신 같은 소리를 믿느냐며 이사들을 향해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정보원 그림자가 확보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고급 일식집 밀실이 나왔어요. 최 전무가 넥스트 그룹 민 사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USB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가 담긴 USB였습니다. 민 사장이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나왔어요. 계약서와 함께 수표 다발이 보였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최 전무를 쳐다봤어요. 최 전무는 합성이라고 조작된 영상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임스의 저택 서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최 전무가 차를 우려내는 장면부터 시작됐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찻잔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임스가 쓰러진 뒤 금고를 여는 장면도 나왔어요. 회장 직인과 비밀 장부를 챙기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박 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최 전무를 규탄했습니다. 어떻게 20년을 함께한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느냐고 외쳤어요. 포섭됐던 이사들도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들도 속았다며 최 전무와 선을 그었어요. 마지막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최 전무가 민 사장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늙은 호랑이가 드디어 쓰러졌다는 최 전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글로벌 테크는 우리 것이라는 민 사장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팀이었어요. 최 전무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어 찢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 그룹과의 이면 계약서였어요. 증거를 없애려 발악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 직원에게 송출됐습니다. 경찰관 2명이 최 전무에게 다가갔어요. 업무상 배임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최 전무는 제임스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며 악을 썼어요. 20년을 개처럼 부려먹고 이제 와서 배신자라고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제임스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네가 먼저 배신했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무는 경찰에게 끌려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의 야유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최 전무는 제임스를 저주했어요.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이사가 제임스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임스는 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보리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보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는 회의실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내 방송을 통해 모든 진실을 지켜본 직원들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언론사마다 특종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여우 눈의 배신, 10살 소녀가 구한 억만장자라는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어요. 제임스와 보리의 극적인 이야기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임스는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리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제임스는 보리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보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제임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제임스는 단상에 올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 1천억 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한다고 선언했어요. 재단의 이름은 해안재단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눈이라는 뜻이었어요. 보리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열띤 질문을 쏟아냈어요. 보리는 무대 한편에 서서 제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보리를 무대로 불렀어요. 보리가 제임스 옆에 서자 제임스는 그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구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임스는 보리와 할머니를 강남의 새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달동네 판잣집을 떠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어요. 보리는 명문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임스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주말마다 보리는 제임스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제임스는 보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보리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임스는 회사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해줬어요. 둘은 마치 친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정을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러 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갔어요. 보리는 쑥쑥 자라나 훌륭한 학생이 됐습니다. 제임스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힘썼어요. 시간은 물 흐르듯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봄날 오후 글로벌 테크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20살이 된 보리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들어왔어요. 긴 머리를 단아하게 묶은 보리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보리가 제임스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제임스는 반갑게 보리를 맞이하며 소파에 앉게 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풍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보리는 제임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회장님의 관상이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날카롭고 매서운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는 맑고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온화하고 덕망 있는 얼굴이 됐다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보리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진짜 차가운 시체가 됐을 거라고 말했어요. 돈만 쫓다가 인간성을 잃고 죽었을 거라고 회상했습니다. 보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원래 좋은 분이었다고, 다만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회장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상학과 심리학을 접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임스는 보리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내 꿈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보리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알았다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했어요. 보리는 제임스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노을빛이 회장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제임스와 보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억만장자와 천재 소녀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연회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로 자라났어요. 제임스는 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리는 제임스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에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회장실 밖에서는 퇴근하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제임스와 보리는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노을이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어요. 그 붉은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미래도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